한글 배운 일본 고등학생. 성적이 2배 올랐습니다. 도쿄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NHK 아나운서 출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일본 전국 대학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 학생 절반이 히라가나 대신 한글로 수업 필기를 시작한 겁니다. 교육부도 언론도 쉬쉬했던 이 현상. 대체 한글이 뭘 바꿨다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시청료 대신 구독, 좋아요 받을게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미 레이카입니다. 도쿄방송대학에서 심리상담학을 강의하고 있고 주말에는 개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NHK 라디오에서 아나운서로 일했었죠. 지금은 프리랜서로 가끔 다큐멘터리 기획을 맡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작년 가을 제가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도쿄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다가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글씨가 너무 특이해서 잠깐 멈춰섰어요. 일본어 수업 내용인데 노트가 온통 한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뭐지? 한국 유학생인가? 그런데 그 학생이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완전한 일본어였어요. 도쿄 사투리까지 섞인 그야말로 토박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일본 학생이 왜 한국 문자로 일본어 수업 내용을 적고 있는 거죠? 처음엔 그냥 특이한 취미 정도로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뭔가 독특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강의하는 도쿄방송대학 도서관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글로 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과, 사회학과, 심지어 일본문학과 학생들까지요.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어디를 가든 한글 노트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SNS였어요. 인스타그램에 한글 필기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수만 개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트위터에서도 오늘의 한글 공부, 한글로 일기 쓰기 같은 게시물들이 넘쳐났어요. 이게 뭐야? 언제부터 우리 일본 대학생들이 외국 문자에 이렇게 열광하게 된 거지?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기분도 좀 나빴고요. 우리는 히라가나도 있고 가타카나도 있고 한자도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인데 왜 굳이 한국의 문자를 써야 하는 거죠?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 그건 한국어를 쓰기 위한 문자일 뿐이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의 문자를 왜 이렇게 선호하는 거지? 하지만 방송인 출신으로서 그리고 다큐멘터리 기획자로서 제 안에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건지 제대로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과 학생 하나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사이에서 한글 공부가 유행이라며? 왜야? 그 학생이 대답했어요. 아, 선생님도 아세요? 진짜 많이 해요. 우리 과만 해도 반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요. 반 이상이라고? 네, 다른 과는 더 심해요. 경제학과 친구 말로는 거의 80%래요. 80%.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심지어 교토대학교까지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룸메이트였던 대학원생 유키와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유키, 이렇게 큰 현상인데 왜 뉴스에서는 안 나와? 진짜 그러네. 나도 궁금했어. NHK에서도 안 다뤘어. 응, 전혀. 신문에서도 못 봤어. 이상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일인데 왜 공식 언론에서는 조용한 거죠? 혹시 정부에서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현상을 숨긴다는 말이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봤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나라 문자를 우리 일본인들이 배운다니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오자키 카이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레이카, 오랜만이야. 시간 있으면 만날래? 카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거의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에게는 심각한 난독증이 있어서 글을 거의 읽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더듬더듬 한 글자씩 겨우 읽을 정도였죠. 시부야 카페에서 만났는데 카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뭔가 자신감도 넘쳤어요. 너 요즘 뭐 해? 나 유튜브 자막 편집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자막 편집이라고? 글을 못 읽던 애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카이는 교과서 한 페이지 읽는데도 30분이 걸렸거든요. 선생님들도 포기했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된 거야? 치료받은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한글을 배우게 됐어. 한글이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글이 뭔 상관이야? 처음엔 정말 아무 기대 안 했어. 그냥 언어교환 동아리에서 한국 친구가 가르쳐줬거든. 근데 글자 구조가 너무 단순하더라고. 그래서 한글로 문자 인식 연습을 했어. 몇 달 동안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일본어도 읽히기 시작한 거야. 말도 안 돼요. 외국 문자로 연습해서 일본어 읽기가 좋아진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됐어. 카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가 편집한 자막이야. 화면을 보니 정말 깔끔하게 편집된 자막이 있었어요. 맞춤법도 정확하고 문맥도 완벽했어요. 정말 내가 한 거야. 지금은 한 달에 10만 엔 정도 벌고 있어. 10만 엔? 글을 못 읽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하게 된 거야? 한글이 정말 도움이 됐어. 글자를 조각조각 나눠서 보는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어도 부분 나눠서 인식하게 됐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문자가 우리 일본어 읽기에 도움이 된다니요. 그래도 이상해. 완전히 다른 문자인데. 레이카야, 너도 한번 배워봐. 정말 신기해. 싫어. 왜 내가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해? 편견 갖지 말고 한 번만 해봐. 며칠이면 다 배울 수 있어. 며칠? 그렇게 쉬운 문자라고? 한글이 그렇게 쉬워. 그리고 논리적이야. 우리 일본 문자보다 훨씬 체계적이라고 생각해. 일본 문자보다 체계적이라고? 저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카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일본 문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자인데. 아, 미안. 그런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친구가 한국 문자를 배우고 나서 갑자기 글을 잘 읽게 됐다니요. 카이와 헤어진 후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정말로 한글이라는 문자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국 문자가 우리보다 좋을 리 없잖아요. 카이와의 만남 이후로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로 한글이 난독증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제가 기획하고 있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정할 때였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이 유행인데 교육적 효과에 대해 취재해보고 싶어요. 담당 PD가 물어봤어요. 한글 학습? 흥미롭네. 근데 왜 그 주제에 관심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 현상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에요. 언론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고 있고요. 맞아. 우리도 사실 그 현상을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다루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거든. 왜요? 일종의 외국 문화 현상이잖아. 자칫 잘못 다루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네가 교육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글 학습 효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맡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번 취재로 한글 열풍이 별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후쿠오카에 있는 특수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이토 선생님은 학습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한글을 도입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놀라울 정도예요. 기존의 문자 인식이 어려웠던 아이들이 한글부터 시작하니까 훨씬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토 선생님은 저에게 한 아이를 소개해 줬어요. 8살 타로였는데 히라가나를 전혀 읽지 못했던 아이래요. 타로야, 이거 읽어볼래? 한글로 쓰인 카드를 보여주니까 타로가 또박또박 읽더라고요. 가나다라마바사. 잘했어. 그럼 이건? 이번엔 히라가나 카드였어요.
타로가 조금 더듬거리긴 했지만 읽어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한글의 구조가 단순한 조합형이라서 아이들이 패턴을 파악하기 쉬워요. 다음으로 오사카의 고령자 평생교육센터에 갔어요. 거기서 만난 70대 할머니 스즈키 요시에 씨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평생 글을 못 읽었어요. 전쟁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손녀가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워낙 쉽다고 해서 해봤더니 정말 쉽더라고요. 스즈키 할머니는 한글로 쓰인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제가 손녀한테 쓴 편지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평생 문맹이었던 분이 한글을 통해 글을 배우신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일본어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시부야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사례를 봤어요. 브라질에서 온 10살 마리아라는 아이였어요. 마리아는 포르투갈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센터 직원 야마다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일본어 발음을 표기해주니까 훨씬 쉽게 배우더라고요. 마리아와 직접 대화해봤습니다. 한글 배우기 어려워? 아니요, 쉬워요. 일본어보다 훨씬 쉬워요. 또 일본어보다 쉽다는 말이에요. 저는 기분이 복잡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도쿄의 언어치료센터였어요. 거기서 만난 모리 박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한글의 구조는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매우 잘 맞아요. 무슨 뜻인가요? 음소를 시각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이라서 뇌가 패턴을 인식하기 쉬워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8살 아이 사례였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대요. 부모님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런데 한글 카드로 연습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라고요. 치료사가 들려준 그 순간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할머니라고 또박또박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한글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한국 문자가 우리 일본 문자보다 뭐가 좋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취재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인 건가요? 다음 날 바로 도서관에 갔어요. 한글에 대한 학술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글의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오히려 놀라운 논문들만 나왔어요. 교육학 논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음소문자의 정수로서 한글은 정보인식 구조를 현저히 효율화한다. 음소문자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언어학 교수님께 직접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음소문자가 뭔가요? 아, 그거.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를 하나하나 글자로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게 왜 중요한가요? 뇌가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일치하거든. 그래서 학습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우리 히라가나는 뭔가요? 히라가나는 음절문자야. 음소문자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이지. 뭔가 우리 일본 문자를 폄하하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일본 문자가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방식이 다른 거야. 하지만 교수님의 말투에서 뭔가 한글을 더 높게 평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심리학 논문도 찾아봤어요. 한글 학습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거창했죠. 한글의 체계적 구조는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한다. 논리적 사고력 향상이라니요? 그럼 우리 일본인들은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뇌과학 논문까지 있더라고요. 한글 학습자의 뇌파 분석 결과 문자 인식 영역의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친구 켄지에게 물어봤어요. 켄지, 이거 무슨 뜻이야? 아, 이거. 한글을 읽을 때 뇌가 더 적은 에너지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이야. 그럼 일본 문자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고. 켄지도 애매하게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 모든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한글이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한국 문자 하나가 이렇게 과대포장되어 있다니요. 분명히 연구자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한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카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이, 한글 관련 논문들 보니까 좀 과장된 것 같아. 금방 답장이 왔어요. 왜? 뭐가 과장됐어? 너무 한글을 띄워주는 것 같아. 일본 문자를 폄하하면서 말이야.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답답했어요. 카이도 이미 한글에 세뇌당한 것 같았습니다. 논문들을 더 읽어보니 한글 창제에 대한 내용도 나왔어요.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한국이 그렇게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나요? 일본도 그 시대에는 충분히 발달해 있었는데요. 게다가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600년 전에 그런 과학적 지식이 있었을까요? 혹시 후대에 갖다 붙인 해석 아닐까요?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연구들이 한국의 문화적 우월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이 모든 현상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고 곧 사라질 거라고요. 한국 문자가 우리 일본 문자보다 우수할 리 없으니까요.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어요. 며칠 더 자료를 조사한 후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론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문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글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일본 문자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벽한데 왜 굳이 다른 나라 문자를 배워야 하죠? 그래도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면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며칠이면 다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한글의 한계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온라인에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3일 완성, 일주일 마스터 같은 제목들이 즐비했어요. 이렇게 쉽다고 광고하는 것부터가 의심스러웠어요. 첫날, 자음부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히라가나의 복잡하고 세련된 곡선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오. 막대기 몇 개 조합한 것뿐이에요. 예술성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말로 쉽게 외워진다는 거였어요. 하루 만에 기본 자모음은 다 익혔어요. 쉬운 게 좋은 건 아니잖아. 둘째 날에는 글자 조합을 배웠어요. 다 같은 거요. 자음과 모음을 위아래 좌우로 배치하는 것뿐이더라고요. 복잡한 변화나 예외도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단순하면 표현의 다양성이 부족할 텐데. 셋째 날에는 실제 단어들을 읽어봤어요. 사랑, 행복, 자유 같은 거요. 신기하게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넷째 날부터는 좀 더 복잡한 글을 읽어봤는데 읽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아쉬웠어요. 히라가나의 우아함이나 한자가 주는 깊이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역시 단순한 문자의 한계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한글로 간단한 일기도 쓸 수 있게 됐어요. SNS에 조심스럽게 한글 공부 인증샷을 올려봤어요. 한글 배우기 도전 중입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레이카 선생님도 드디어 정말 쉽죠? 한글 너무 예뻐요. 예쁘다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기하학적 조합이 뭐가 예쁘다는 건지요. 방송국 선배인 나카무라 선배가 말했어요. 레이카, 네가 한글 배우고 있다며? 어때? 쉽긴 해요. 하지만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단조로워? 표현력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우리 일본 문자 같은 깊이가 없달까요?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단순한 문자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거지? 그래도 배우긴 배웠으니까 이제 제대로 검증해봐야겠어요. 정말로 한글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글을 배운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제대로 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과연 한글이 정말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한글과 일본어의 언어정보 처리 비교로 정했어요. 프로듀서에게 말씀드리니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레이카, 좋은 주제네. 어떻게 연구할 계획이야? 실제 학습자들을 인터뷰해서 효과를 검증해 보려고 해요. 그럼 다양한 사례를 모아봐.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할 거야.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한글을 배운 지 6개월 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한글을 배우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근데 배우고 나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도움이요? 글자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한글 원리를 설명해주면 이해를 더 잘해요. 정말일까요? 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두 번째는 대학생이었어요. 경제학과 3학년 히로시였는데 한글을 배운 후 성적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이 올랐다는 게 정말이에요? 네, 특히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과목에서요. 한글이 논리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요? 글자 구조가 체계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자 하나 배웠다고 논리적 사고가 좋아진다니 좀 과장된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원 사토시였는데 한글을 배운 후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효율요? 보고서 쓸 때 문장 구조를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한글과 무슨 관계가 있죠?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때도 더 논리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인 건 아닐까요? 네 번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타케시 씨였는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예방이요? 새로운 문자를 배우니까 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기억력이 좋아졌다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하지만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글을 배운 후 뭔가 달라졌다고요. 다섯 번째 인터뷰 대상은 특수교육 전문가였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학습에 도움이 되나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요. 어떤 면에서요? 문자 인식 패턴을 익히는데 효과적이에요. 전문가까지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대상이었던 나나코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거예요. 한글 덕분에 제 아이가 처음으로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요? 자폐가 있어서 글자를 전혀 못 썼는데 한글로 연습하고 나서 히라가나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나나코 씨가 보여준 아이의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히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글 덕분인가요? 네, 확실해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아이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 순간 난독증을 한글로 고쳤다던 카이도 생각났어요. 인터뷰들을 하면 할수록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다른 문자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도구라는 걸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의 역사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임금과 훈민정음이라는 문서에 대해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 하고자 했다고요? 이게 600년 전 이야기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그 임금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중국의 음성학을 연구하고 몽골 문자도 참고하고 심지어 직접 발음 기관을 관찰해서 글자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은 막혀 있으니 미음자와 같고 이는 위아래가 드러나니 시옷자와 같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600년 전에 이런 사고가 가능했다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든 거라니요. 저는 일본 역사를 떠올려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왕이 백성을 위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솔직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 임금에 대해 더 알아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기구를 만들고 음악까지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백성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문자를 만들어 백성을 가르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600년 전에 이런 훌륭한 임금이 있었다니요. 그리고 한글의 원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발음할 때 입모양까지 고려해서 만든 거였어요. 모음 아는 혀가 앞으로 나오는 모양, 어는 혀가 뒤로 가는 모양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였어요. 이건 정말 과학이야.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600년 전에 이런 체계적인 사고로 문자를 만들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이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고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이렇게 썼습니다. 600년 전 누군가가 사람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고 그 글자가 지금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한글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달았어요. 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임금처럼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진실을 찾아 전하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일이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에서 방송인으로 일하는 한 여성이 한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600년을 건너온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쁨이 바로 사람을 위한 문자의 힘이 아닐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여운이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 한 말씀 해주세요.